자, 안녕하세요, 멤버십 여러분. 벌써 10월이 왔습니다. 비가 한 번 오고 나서 날씨가 갑자기 가을 날씨 됐죠, 그렇죠? 야, 그렇게 엄청나게 못 왔는데 이제 좀 선선해지는데 뭐 조만간 이제 춥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선선한 날씨는 없어지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참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여튼 환절기 건강관리, 특히 기침, 감기 조심하시고 이게 또 코로나랑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회계 제한 세 번째 관리 회계 제한 이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미팅에서 첫 번째 인사 노무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회계 컨설팅 핵심 제한 세 가지 중에 이제 재무회계, 세무회계 있고 오늘은 관리회계. 이 관리회계는 현재 우리가 컨설팅에 이렇게 뭐 명확하게 해서 하진 않아요. 그렇죠? 뭐 물론 어떤 좀 좋은 컨설턴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어떤 뭐 체계화 됐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에 이게 반영이 되고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결국 관리 회계의 개념은 CFO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컨설팅의 이제 뭐 최종적인 목표 뭐 지향하는 바 중에 하나인 CFO 아웃소싱에 좀 근접한 내용일 겁니다. 사실 CFO는 회계, 뭐 재무관리, 뭐 특히 관리회계, 뭐 성과관리, 뭐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좀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어떤 뭐랄까 직위 뭐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관리회계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승계 물려줄지 팔아야 줄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리회계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재무회계, 세무회계 설명드렸고 관리회계는 중소기업에서는 원가 관리. 근데 이 중소기업 원가 관리라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관리. 이건 이제 재무 관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은 정말 중요하다. 기업의 현금 흐름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원가 관리, 특히 재고 부분에서의 원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뭐 판매비와 관리비에서의 어떤 원가 이런 부분들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가라는 게 뭐 하나에만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드는데 저희가 이런 이제 펜을 하나 만든다고 할게요. 이 펜을 만드는데 이제 플라스틱이 있을 것이고 이 안에 어떤 이제 그 컴퓨터와 인식이 돼야 되니까 어떤 칩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뭐 플라스틱과 칩은 이 펜을 만드는 데만 들어간 어떤 재료니까 이 플라스틱과 칩에 대한 원가 이 원재료비는 100% 여기에 이제 이 펜을 만드는데 이제 귀속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직접 재료비라 그래가지고 원가 배부상 펜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 펜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돌린단 말이에요. 기계를 돌렸을 때 들어가는 뭐 전기요금, 직원의 어떤 급여 이런 부분들은 이 전기요금이라는 게 이 펜을 만드는 기계에만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펜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전기 비용과 혹시 또 뭐 다른 기계를 돌리는데 들어가는 전기 비용이 겹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나눠야 돼요. 이런 걸 배부라 그러는데 그러니 어렵겠죠. 그렇죠? 그 직원도 마찬가지죠. 한 직원이 이것만 만든다고, 이 펜만 만든다고 하면 그 직원의 노무비는 100% 이제 이 펜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원가 배부가 이 펜에만 적용되면 되는데 이 직원은 이 펜도 만들고 이렇게 마우스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마우스 만드는데 얼마나 더 시간을 투자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원가를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원가 배부입니다. 그래서 원가 배부는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래도 관리하기는 좀 쉬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원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출 원가라는 게 설정이 되면 얼마에 팔 것이냐.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예를 들면 이 펜이라는 게
가치가 예를 들면 뭐 5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 5천 원에 소비자들이 이것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원재료비는 예를 들면 4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회사에서는 만 원에 뭐 이게 제품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에서는 5천 원에 할 것이다. 그러면 경쟁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5천 원에 판다 그러면 5천 원에 사겠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의 어떤 뭐 차별화된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이 제품이 뭐 원재료가 훨씬 좋다거나 뭐 어떤 이런 어떤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만 원짜리로 팔기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품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기업의 그 현금이 돌아가는 현금 흐름 이런 부분도 관리액에서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도 최소한의 기업의 성과 관리, 회계 관리를 위한 보고 체계가 성립돼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리 회계의 목표는 CEO의 숫자 경영을 지원하는 겁니다. CEO의 숫자 경영을 지원한다. 자, 다음 장. 그래서 일단 사업 목표는 회계에서 시작합니다. 숫자로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숫자로. 예를 들면 자, 내가 매출을 작년에 100억이었는데 올해 120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일단 숫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 이제 나오죠. 작년에 매출 원가가 얼마였고 판매 관리비가 얼마 들어갔다. 뭐 이자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나오면 올해는 얼마의 그 매출, 120억의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원가는 얼마 정도 쓸 것이고, 관리비는 얼마 정도 쓸 것이고, 이자 비용은 얼마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이익은 얼마 낼 것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EO의 의사결정은 회계를 알아야 됩니다. CEO들이. 그래서 이 뭐 회계사나 세무사님들이 하는 그런 회계를 알려는 게 아니고 기업의 경영을 위한 회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업의 경영을 위한 회계, 기업의 경영을 위한 회계. 그래서 이거를 어떤 회계사님은 저도 이 용어가 좋아요. 이 경영을 위한 회계를 관리 회계라고 하는데 어떤 회계사님들은 그래서 아예 이거를 경영회계라는 말로 쓰자 이렇게 제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경영회계가 더 맞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제 의견입니다. 자 보세요. 사장님들이 알아야 될 회계 정보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손익정보는 알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어떤 데서 나고 또 어떤 데서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팔았으면 그게 이익으로 얼마나 남냐. 수익과 이익은 다른 개념이다. 이거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죠. 우리가 수익을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매출액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매출액. 내가 100억 팔아서 얼마 남기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가 정보. 그러면 100억을 파는데 어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느냐. 그럼 이 원가가 들어가면은 100억을 만드는데 80억의 원가가 들어가서 뭐 이익이 20억이 남는다. 그러면 70억만 들어가게 할 방법은 없는가? 이런. 그래서 원가 정보를 알면 이익 목표를 얼마나 할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고 목표 관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100억을 팔아서 20억의 이익을 남겨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수익 마이너스 비용 해서 이익이 개념이 아니고 수익에서 이익을 빼고 나서 비용을 써라. 그러면 80억을 가지고 100억의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80억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회계 지표, 뭐 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매출 원가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숫자 경영을 하게 되는 어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익 정보랑 이런 게 있어요. 많이 팔아서 예를 들면 물건을 우리가 매출이 이제 회계라는 게 발생주의 회계이기 때문에
1000개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1000개를 만들면 1000개가 다 안 팔리잖아요. 1000개가 다 안 팔리니까. 그러면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은 1000개인데 판매할 수 있는 양 900개라고 예상이 되면 1000개를 만들 것이냐 900개만 만들 것이냐. 결국은 900개만 만들면 원가가 줄어들어서 이익이 더 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900개만 만들어 놨는데 1000개가 팔리게 돼요. 예를 들면 1000개의 주문이 들어와요. 그럼 100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만들어야 되거나 만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원재료가 소진이 되어 있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100개라는 매출액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회 손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 판매량, 원가, 단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이익 정보도 이제 대표님이 아셔야 되고 당연히 현금 흐름은 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대표님들한테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우리가 이야기할 때 1억 원짜리 기계를 구입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뭐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경우 생산량 이게 있어야 어떤 뭐 A라는 회사에 납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구입해야 된다는 건 구입해야 되지만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계가 필요해라고 CEO가 판단을 했는데 그 기계가 들어왔을 때의 어떤 생산성 향상 정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의 정도 혹은 뭐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어떤 효율성 등등을 사실은 고려해 봐야 되는데 중소기업에서 그런 거 고려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우리 중소기업 대표 사장님들은 뭐 기계 좋아하는 분들은 기계 생기면 사고 싶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좀 큰 금액의 어떤 투자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뭐 어떤 회수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기계에서 이제 손익분기가 어느 정도 시점에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영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출 100억 원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두 가지 보통 경영학 개념에서는 원가 우위 전략이라는 게 있고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시중에 A라는 회사에서 뭐 X라는 제품을 100만 원에 팔아요. 100만 원에 파는데 이게 이제 원가는 예를 들면 9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X 제품을 우리 회사가 이 똑같은 X 제품을 100만 원에 팔면 원가가 95만 원이면 우리는 A 회사 경쟁 회사에 뒤지고 있는 거죠. 원가가 85만 원이면 더 15만 원, A 회사는 10만 원의 이익이 나지만 우리 회사는 15만 원의 이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혹은 나는 10만 원의 이익만 내기 위해서 95만 원에 팔게. A 회사와 똑같은 이익, 10만 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95만 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100만 원짜리 살 것이 아니고 95만 원짜리 사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내 제품을 살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매출 달성이 쉬워지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A 회사에서 만드는 X라는 제품이 기능이 뭐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인데 나는 훨씬 A 회사보다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200만 원짜리 제품을 팔아요. X 다시 제품이라고 할게요. 근데 뭐 A, B, C 기능은 기본이고 D, E, F 기능까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기능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X 제품은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기술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에 팔아도 고객들이 사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면 몇 개를 팔아야 돼요? 100억 원이 되려면 100개, 1000개, 10,000개 팔아야 되네요. 10,000개를 팔아야 되는데 이건 몇 개를 팔면 돼? 5,000개만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5,000개만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10,000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적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훨씬 더 원가적인 측면과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갈 수 있죠. 이런 차별화 전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게 무조건 그러면 요 두 가지만 있느냐? 뭐 최근은 더 많이 금세금세 바뀌니까 경영 전략이라는 게 원가 우위 차별화 전략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경영학자적 한번 읽어보시고 100억 원을 팔아서 20억 원을 남기고 싶어요. 원가가 80원인데 8만 개 만들어서 80억짜리 원가를 낼 것이냐, 4만 개 만들어서 80억짜리 원가를 낼 것이냐, 원가 우위 차별화 전략.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위해서는 회계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매출액, 판매량, 판매 단가, 원가 비용, 뭐 영업이익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은 대표님이 그러면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 내가 조금 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기계를 구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신제품을 내놔서 예를 들면 현재 기존의 이 원가 8만 개짜리 제품으로 해서는 100억의 매출을 올리기 어려워 보이니 조금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좀 비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서 100억 원 매출에 도달해 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표님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회계 정보는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된다. 손익 정보, 원가 정보, 이익 정보, 현금 흐름. 그러면 멤버십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중소기업 컨설팅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표님들하고 소통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봅시다. 다음 장.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을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에 대해서. 자, 사업의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일단 이게 중요해요. 이익의 실현, 이거를 제가 실현이익이라고 해요. 이익이 실현이 되려면 현금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빵을 1억 원어치 팔았어요. 파리바게뜨에 1억 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면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나는 1억 원이란 매출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1억 원은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현재 나한테 실현된 이익이 아니에요. 파리바게뜨에서 나한테 1억 원을 줘야 돼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와야 이익이 실현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익이에요.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이익은 일반적으로 회계적인 이익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돈이 들어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현금 흐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알아야만 경영하는데 대표님들께서 좀 더 수월하게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 관리를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컨설팅하는 우리들은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CEO가 알아야 될 이제 숫자가 뭐냐? 사업 숫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장 관리를 잘 못해. 제가 우리 이번에 멤버십 여러분들 며칠 전에 우리 그거 했잖아요. CEO의 5가지 기억나세요?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자, 뭐였죠? 강의만 하다 보니까 자, 첫 번째 이익이 시간 이익이었어요. 그렇죠? 타임 마진. 두 번째가 제가 공헌 이익 얘기를 했고 세 번째가 초과 이익이란 얘기를 했고 지금 프리젠트 이익, 지금 이익과 퓨처 이익, 나중 이익, 퓨처 프로핏, 프리젠트 프로핏 혹은 마진 이 CEO의 5가지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9일이었죠. 중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통장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는 뭐 세무사가 해주는 일이지. 숫자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재무제표를 왜 세무사가 봐요? 세무사는 재무제표를 볼 일이 없어요.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한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예를 들면 500개 해요. 500개 회사의 재무제표를 CEO가 알고 있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결국 내 회사의 재무제표는 CEO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작성 정리해 주는 일이 세무사지, 그것을 경영에 활용하는 것은 사장님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망하는 회사입니다. 사장님이. 매출액 얼마 팔았는데 얼마 남더라. 이것도 잘 몰라. 뭐 열심히 하면 돈 벌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이. 이러면 망한다. 세금만 덜 내자. 이거 세금을 덜 내면 뭐 부자잖아? 부자는, 부자는 세금을 덜 내는 사람이 아니고, 세금을 계산하고 절세하는 거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부자인 거예요. CEO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 개념을 대표님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 줄 것이냐. 결국 사업에 대한 숫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표님이 지고 있는 겁니다. 100% 대표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일단 기본적으로 원가 관리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원가를 분배해라. 이거 원가 배부 개념인데 원가를 일단 그냥 분배해라 이거예요. 자, 사무실이 이렇게 있어요. 총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작은 회사들 보면 뭐 100평, 150평, 200평짜리 회사에 뭐 이런 어떤 저 공장 안에 이렇게 사무실 조그만 거 10평짜리나 20평짜리 한 20평도 엄청 크죠. 사실 10평짜리 하나에 뭐 생산 영장 뭐 80평 있다. 그러면 총 인원이 10명이다 직원이. 관리직이 3명이고 생산직이 3명이고 생산 라인이 1, 2 있고 2가 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중소기업이. 그러면 일에서 일하는 일반적으로 10명 중에 7명 중에 여기 3명 일하고 여기 4명 일한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님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계를 좀 내어보니 여기 3명 일하는데 이 친구들한테 요 라인 일에 1년에 들어가는 급여가 1억이다. 여기 뭐 1.3억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하면 이제 배부가 되죠. 그렇죠? 이 라인에선 A 제품이 만들어지고 라인 2에선 B 제품이 만들어져요. 만들다 보니 1년 동안 보면 여기 라인 1쯤에 전기세는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들어가더라. 얘네들은 6천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어요. 이 구분이 복잡하다면 생산 현장과 사무실만이라도 분리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조 부분과 관리 부분을 명확하게 해라. 그럼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가 100평이잖아요. 100평이면 자, 전기세가 사실은 사무실보다 여기가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비율을 총 전기세가 1억 원이 나오는데 사무실에서 쓰는 거는 한 1,000만 원이고 현장에서 쓰는 건 9천만 원이야. 그럼 원가 비율은 어떻게 돼? 전기세는 10%는 관리에서 쓰는 거고 90%는 어디에서 쓰는 거? 생산에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라. 이런 형태로 나누는 것들. 이게 원가 배분을 시작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한 뭐 서너 개 회사, 여러분 좀 친한 회사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해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가 보이면 여러 군데 업체에 가서 적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그 실내 이렇게 표를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배부하는 방법, 요거 쓰세요. 갖다가. 요도 저도 어떤 책에서 가져와서 배워서 그 내용들 매우 많이 참조한 건데, 전력비는 면적으로 구분해서 제조가 80%니까, 전기세는 총 80%에선 제조 쓰고, 20%는 관리에서 쓴다. 이게 원가 관리하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회계를 알아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회계를 알아야, 뭐더라?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제가 강의한 게 하도 많아서 하여튼 뭐 회계경 이렇게 해서 관리회계해서 제가 우리 저 예전에 유튜브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 대상으로 해서 80만 원 받고 이틀 강의한 거 있어요. 그 내용 제가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참조하시면 되고 이런 형태로 어쨌든 이건 읽어보세요. 좀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는 의미는 없고 소규모 사업장이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데 면적과 인원으로 원가 배분에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 형태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원가 사용량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전기세를 쓰는데 사무실에서는 10원 쓰고 공장에서 90원 쓰. 이건 명백해.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돼요. 명백하면 명백하게 나누면 돼요. 명백하지 않은 것들은 면적 혹은 인원 대비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커피 믹스 커피를 자 이렇게 해볼게요. 매달 100만 원어치씩 먹어요. 100만 원어치씩 먹는데 이거를 자 직원이 10명이고 모으는 손님이 한 달에 한 100명 정도 와요. 예를 들면 왔다 갔다 100명 정도 와요. 그러면 이게 커피를 뭐 손님한테만 줬는지 뭐 직원들이 뭐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 생산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인원수가 10명이고 사무실 인원이 10명인 뭐 2명이고 뭐 평균 한 달에 한 20명 정도의 손님이 와.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는 거를 10명에서 20명 해보면 여기에 100만 원 중에 60만 원은 사무실에서 먹고 40만 원은 제조업에서 먹는, 우리 제조 현장에서 먹는다. 이런 형태로 분배를 해라. 그냥 어림 잡아서.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은 그렇게 해도 크게 이렇게 어떤 우리 대표님들이 회계 관리, 관리 회계 경영하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배부표를 만들어서 대표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다음 장. 그 다음에 현금 물음표는 반드시 만들어 주셔라. 이거 안 되면 뒤에 나오는 자금 일보나 자금 수지 계획이라도 해라. 현금 물음표 엑셀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 직원들이 이렇게 써라. 그냥 매달 잔액이 통장 잔액이자 통장이 3개가 있다고 할게요. 통장별로 해도 되고 그냥 합산해서 CEO가 보기 편하게. 자, 작년 9월에 이번 달 9월에 통장 다 정리했더니 1000만 원 남았더라. 그러면 그리고 이제 작년 8월에 그리고 9월에 결과를 볼게요. 결과를 봤더니 매출로 해서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매출이 1억 원이 발생됐다. 1억 원이 하는 게 아니고 발생된 매출 중에 2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회사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셨죠? 2천만 원 들어왔고 원조료비 1000만 원 지급했고 직원 월급 500 줬고 기타만 200만 원 나갔어. 응? 이렇게 현금이 유입된 거, 유출된 거 적고 그 다음에 기계 구입하느라고 1000만 원 썼고 이 기계 대신 낡은 기계 팔아서 700만 원 들어왔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좀 돈이 더 필요해서 2천만 원 빌렸고 500만 원은 갚았어. 그래서 현금 총 들어온 건 3,700이고 나간 건 3,200이야. 이런 거예요. 아니 3,200이야. 그럼 1000만 원에 들어온 것도 300에 나간 거 300에 또 저기 들어온 거 빌린 거 빼고 1,500 했더니 지금 기말에 2,500 남았어. 이런 어떤 현금 물음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십시오. 라고 대표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셔라. 현금으로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금이에요. 저는 지금 대표님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매출이 100억이면 사무실에 10억 정도, 10% 정도 현금 보유를 해라. 사실 이거는 재무관리 측면에서 과연 올바른 관리 어드바이스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은 무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저것을 뭐 은행에 투자를 하든 더 좋은 곳에 투자해서 해당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내도록 자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당좌 대출 뭐 우리 요즘 예금 이자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 나와야 무슨 그런 말을 충분히 대표님들 할 수 있거든요. 아니야 그거 있으면 나 그냥 뭐 기계를 사서 더 많이 벌지 왜 현금을 놔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의 유동성이라는 것은 대기업이라든가 안정화된 회사보다는 엄청난 뭐랄까
그 리스크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 회사의 어떤 경영의 그 어떤 뭐랄까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보니까. 그래서 10억 매출액의 10% 정도는 현금으로 만들 것을 저는 자꾸 권장을 드려요. 그래야 나중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어떤 외부적인 경제 요인이 어려울 때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망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적정 수준의 현금이 돌아가는 어떤 체계를 만들기 전, 그리고 자금 조달에 어떤 그 어려움이 혹은 뭐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최대한의 현금 보유를 가져가라. 저는 이렇게 요즘 대표님들하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회사 망합니다. 매출 늘어나봐 소용없어요. 현금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발생주의 회계에 익숙하지 마시고 대표님, 현금주의, 현금이 실제 돌아가는 회계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현금 흐름표에 익숙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대표님이 알아야 될 회계는 결국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만 하면 되는 사측 연산으로 가능한 회계 범위 내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1억 원어치 팔았죠. 물건을 팔았다라는 건 외상으로 내가 물건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내 자산이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수익으로 인식이 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나는 위험한 곳에 물건 1억 원을 보낸 거예요.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1억 원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간 돈은, 자,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1억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됐으면 이거는 재무회계 측면에서는 수익이지만 관리회계 측면에서는 일단 마이너스 1억 원인 거예요. 마이너스 1억 원. 그리고 이 1억 원이 들어와야 내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현금 흐름으로 보면.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서는 매출이 발생이 됐어. 매출이 발생이 됐어. 이건 어찌 보면 현금이 빠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실제 현금으로 들어와야 나한테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회사의 실현 이익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현금 이익이 돼야 실제 이익이다. 그리고 이 현금을 가지고 회사가 돌아가는, 회사를 돌리는 관리가 돼야 된다. 현금 흐름 관리가 돼야 된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현금 흐름표 작성해 주지 않거든요. 세무사들이 그럼 뭐 현금 흐름표 작성을 뭐 할 줄 아느냐? 못할걸? 못할걸? 왜? 배웠죠. 배웠는데 안 해왔잖아, 지금까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현금 흐름표 작성을 하면 외감 이제 돼가야 하잖아요. 그럼 현금 흐름표는 엄청 중요한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안 하고, 안 해주고, 그럼 누가 해야 돼? 당연히 회사 자체 내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체에서 반드시 현금 흐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편하게 만들어 쓰면 돼. 쓰면 돼.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보시면 회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대표님들께서. 자, 다음 장. 안 되면 귀찮으면 자금 일보라도 써라. 하다 안 되면 이제 이렇게 자금 주보라도 써라. 이런 거잖아요. 뭐 돈 예금이 얼마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앞에 하는 게 더 좋잖아. 뭐 입출금, 입금 내역, 출금 내역, 뭐 대체 거래. 이게 이제 전표 작성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요거 보시면 아시겠죠. 요 정도가 안 되면 그냥 오늘 예를 들면 작은 중소기업은 아까 현금흐름표가 제일 좋은데 A 회사에서 외상 매출금
1억 들어옴 수금. B회사의 원재료비,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액이죠. 5천만 원 출금. 그 다음에 뭐 A 직원 뭐랄까 가불 요즘 잘 안 해. 가불 100만 원. 현재 통장에 원래 1억 원 있었는데 1억 원 있었는데 잔고 1억 원 있었는데 1억 들어왔죠. 2억이죠. 5천 나갔죠. 1억 5천이죠. 가불 100만 원 해줬으니까 1억 4,900이죠. 뭐 이런 형태 보고가 되고, 이제 여기다 자금 수주계획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오늘 10월 5일 6일이죠. 6일인데 10월 10일 5천만 원 지급 예정, 뭐 B 원재료비 이런 형태로라도 관리가 좀 되라. 이거 안 되는, 이거 왜 안 돼? 하지만 이거 안 하는 기업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감으로 해요, 감으로. 보고가 안 되고, 대표님, 저기 며칠 날 얼마 줘야 돼요. 그럼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부로 관리해라. 즉, 보고 체계를 좀 만들어라. 보고 체계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 장. 자금 수직에 이거 없으면 사업 접어라. 이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금 수직에. 이거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금 수지 계획이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월간 자금 수지 계획을 쓰고 조금 더 잘 된다면 분기, 반기, 연간 자금 이게 이런 건 다 수정이 되지만 수정을 해 가면서 자금 계획을 맞춰 가는 거거든요. 자금 계획, 자금 수지 계획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도소매업이 있는데 도소매업 어떤 사장님들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장님들이 경영하는 형태를 보면 어떠냐. 도소매업이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통장에 지금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있어요.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회사는 매달 수금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돼요. 그리고 매달 1억 1자 지우고 지우개 매달 1.5억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이게 뭐 급여, 이자 뭐 등등으로 해서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할게요. 급여, 이자에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으로 무조건 내보내야 돼. 이게 안 나가면 이 회사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최소 얘는 수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 그래야 있는 돈에서 이 돈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조금 그나마 안정적으로 가려면 2억은 수금이 돼야 되는데 2억은 수금이 돼야 되는데 사장이 뭐 되겠지 매달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 망한다니까. 언제 왜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5천만 원밖에 수금이 안 돼. 왜? 매출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걸 지급할 수 없잖아요. 가는 거지. 자금 수지 계획을 쓰고 나서 볼게요. 자, 수금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땡땡 뭐 빵집에서 외상 매출금 1억 해서 2024년 10월 이게 이제 수금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땅땅땅 써놔요. 그래서 총 합계를 해서 20억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 나가야 될 때 딱 다 합쳐서 15억이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세모 빵집이 예를 들면 5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15일까지 3억이 들어오고 20일까지 2억이 들어와서
이게 맞춰줘야 되는데 15일 날 1억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수금 관리가 돼야 되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 등의 어떤 회사의 현금 흐름을 위한 경영 관리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런 형태 옆에 있는 도소매업 제가 써놓은 것처럼 가기 시작하면 회사를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님들한테 최소 기본적으로 회사의 현금 흐름표와 현금이 돌아가는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컨설팅의 어떤 소스, 어떤 뭐 이런 엑셀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여주시면서 영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의 영업을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자, 다음 장. 자, 여기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회계, 대표님, 우리가 제안을 하면서 제안서의 마지막 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보기 위한 회계입니다. 세무회계는 그야말로 세금 관리를 위한 회계이고, 관리회계는 원가 관리, 경영을 위한 회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기업의 어떤 성과 평가, 성과 관리가 돼야 됩니다. 임직원에 대한 성과 관리. 성과 관리라는 게 꼭 임직원만 있는 게 아니야. 기계도 성과 관리를 해야 돼. 무슨 뜻이냐? 5억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여기서 매출이 1년에 1억 원이 나와야 되는데 7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기계가 잘못된 것인지, 기계를 운영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회계관리 컨설팅을 요약하는 하나의 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회계 제한, 재무회계 제한, 세무회계 제한, 관리회계 제한 이렇게 했고 내용이 다소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다소 어렵더라도 몇 번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뭐 보충 수업 혹은 관련된 강의들을 지속적으로 올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물려줄지 팔아야 줄지에서 승계 부분, 자산 이전, M&A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멤버십 하시고 싶은 분들 소개 좀 시켜주시고 강의를 좀 들으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